네, 소방직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행정법 강의하는 이재준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직접 푸신 소방직 문제를 해설하러 이렇게 시간을 좀 마련해놨거든요. 일단 해설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행정법 시험이 또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법조문들이 평상시에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안 나오는 부분들을 묻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림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만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 대부분 수험생들이 다 처음 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소거법으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최소한 2개 중에서 1개 정도 고를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착하기만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자주 보던 지문들도 출제가 되었지만 최신 판례의 지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다 최신 판례도 우리가 대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주셨던 분들은 아마 다 잘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험의 결과를 떠나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좀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그걸 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여러분들한테 능력인 거고 또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험 결과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 푹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쉬시고 못 먹을 거 못 먹었던 거 잘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체력 준비하시는 분들도 부상당하지 않게끔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이제는 해설 강의 시작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행정법 총평을 하게 되면은 저는 난이도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상이라고 생각했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는 생소한 그런 법조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골라야 하는 입장에서 좀 헷갈림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두 번째는 다른 선지에서 생소한 판례들도 나왔었지만 이거는 소거법으로 대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상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상 정도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2개 이내 틀렸으면 최상위권 학생에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머지 한 4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는 매우 그 대중적인 지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시행령은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이 없이 법률이 규정한 내용에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지멋대로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입니다. 너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률 유보는 법이 작용할 행정이 작용할 때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론을 말하고 있지, 행정부를 조직하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론은 아니니까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다. 굉장히 대중적인 문제죠. 3번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자격, 신분 등을 취득,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해주는 게 맞다더라.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4번도 역시 우리 최신 판례 할 때 대비가 되었었고 모의고사 할 때도 대비가 되었었던 지문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교원이 이제는 교직원 분들 얘기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꼭 법률로 정해질 필요 없고 법규 명령 같은 데서 정해줘도 괜찮다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2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도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은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하는 게 맞다더라. 맞죠? 2번입니다. 뭐 이 사안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한 게 아니라 뉘앙스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 녹지 지정 해제와 아울러 당초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대요.
환매하겠다는 이야기가 토지를 다시 되팔겠다고 약속한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녹지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환매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환매했다고 약속했는데 환매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었었겠죠. 3번입니다. 최신 판례 특강할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부모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 한쪽은 중국인이었고 한쪽은 한국인이었던 케이스였었죠. 결혼을 하셔가지고 애가 출생이 되었는데 행정청층에서 그 애한테 뭐를 했었냐면은 주민등록번호도 부여했었었고 주민등록증도 부여했었던 사안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케이스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 선지 너무 대중적인 지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했다는 것이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더라라고 한다는 것을 잡아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된 내용이고요.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두 가지 지문은 많이 보셨던 지문이고 두 가지 지문은 처음 보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파트를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로 다가가셨다라고 한다면은 꾸역꾸역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3번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내용일 수가 있을 거예요. 법률 조항의 개정이 자구가 그냥 글자를 자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소한 용어긴 하죠. 자자가 글자 자자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개정 전의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 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사안인 거냐면은 어떤 법조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조문이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 법은 위헌이기 때문에 합헌인 법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새로운 법이 예전에 그 위헌 판결 받았던 법과 글자만 살짝 뺏겨 있지 내용상 똑같은 내용이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전에 그 위헌 판결 받은 법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사실상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법조문에도 위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더라라고 한다는 게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개정된 조항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글자만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개정된 법에 대해서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2번은 자주 보시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행정청한테 뭔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 당시의 법과 처분 당시의 법이 달랐었던 거예요. 그럼 행정청 입장에서는 신청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거냐 아니면은 개정 법률을 정하냐, 개정법 적용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니까 처분 당시의 법에 따른다. 매우 대중적인 질문이니까 이런 거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소급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신법을 적용하는 게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예외적으로 신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더라라고 한다는 거, 대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4번도 여러분께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겠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법령을 전부 개정했대요. 법을 다 바꿔버렸는데 거기 신법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도 종전의 경과 규정을 적용한 것이, 뭐 경과 규정이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경과 배웠죠. 사실 경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합치되고 그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 경과 규정이 희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다. 대충 뉘앙스 되시겠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과거에 있었던 그 경과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게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입법자의 생각과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과 규정은 계속 존속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될 수가 있다는 뜻인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해력으로 치고 가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장기 요양 기간의 폐업 신고는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건 맞습니다. 이건 암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시겠고요. 2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우리 민원 서류에 흠이 있어요. 흠이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제출할 내용 뭔가 기재 사항에 여기 기재 사항들이 있겠죠. 이름 같은 거 적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적고 여러분의 주소 같은 거 적는 거에 뭔가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는 사안입니다. 흠결이 있을 때는 뭐 하는 것이냐?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을 때도 보완 요구하는 것이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챙겨와야 될 내용, 실질적인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보완 요청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보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더라라고 한다는 거. 역시 우리가 법령 특강 때 배웠던 내용이 또 했었었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2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3번이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 이거 원격 평생교육은 자기완결적 신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무슨 심사합니까? 형식적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실질적 심사를 들어서 수리 거부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고 4번 선지도 우리 최신 판례 했을 때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악취 방지법상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신고 이거 신고했다고 땡이 아니라 신고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만 잡아내실 줄 아시면은 쉽게 볼 수 있었던 내용. 어쨌든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니까 1번 딱 고르시면은 2번 고르시면은 된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5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대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서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만들라고 위임을 해줬는데 겁도 없이 행정규칙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효력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으시겠고요. 2번입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할 때 배웠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일단 뜻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하대요. 보통은 법률에서 위임을 할 때 어디에다가 위임하냐?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상적인 루틴입니다만 특이하게 행정규칙에도 위임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나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하대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하면은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고시에도 위임할 수가 있다더라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옳은 거 고르시니까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4번도 여러분들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의미하죠. 법률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을 전체적 유기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그냥 명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모법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딱히 법률의 위임 없이도 알아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더라라고 한다는 거. 위임하지 않아도 위무효가 되는 법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 잡으시면 된다는 뜻이었었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1번 가축 분뇨 처리 방법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다. 암기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었었죠. 자, 2번입니다. 9.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률을 결정할 때 기준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에 관하여 자, 행정청이 9.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내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문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사법부는 웬만하면 그 해석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판단에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에 객관적으로 볼 만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웬만하면 존중돼 주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3번 선지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법상 농지점용 허가 협의는 금지 요건 허가 기준 등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건 규정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으면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행정부한테 재량의 판단이다. 그 요건을 해석할 때 뭔가 네가 알아서 해도 좋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청의 재량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고요. 4번은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다 하더라도 물론 1번, 2번, 3번 자체가 완전히 맞는 지문이니까 4번을 골라내는 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재량의 일탈 남용 중에서 재량의 불행사라고 하는 파트인 겁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공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받은 업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적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말해서 어떤 경찰 공무원을 징계할 때 과거에 공적 사항이 있었다. 뭔가 얘가 공을 세운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감경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법조문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징계해버린 거. 아무리 재량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재량을 불행사한 경우에는 이거 임의적 감경 사유를 반영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은 재량의 불행사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위법하게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해석할 줄 아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모의고 살 때 한번 배웠었던 내용이긴 했었습니다. 하도 예전 판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알아가 두자라고 해서 배웠던 내용이었는데 우리 부관을 붙일 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에 맞춘 판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가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게 맞겠죠.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붙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한다는 거 잡으시면 되겠고요. 니은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하지 못할지 뒤에서도 하지 말자라는 판례로서 정리했었던 건데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부관을 못 붙이니까 행정청이 뒤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뭔가 부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내용에다가 작성했었던 겁니다. 이런 것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한다는 거. 그런 거 잡아내시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 붙일 수가 있겠고 재량이 없는 경우는 기속이란 뜻이겠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더라. 맞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리을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최신 판례에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A 행정청이랑 국민이랑 뭔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뭔가 부관, 점용료에 대한 이야기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건 A 행정청과 국민 사이에 대한 이야기지 다른 행정청이 그 부관을 인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딱 그런 거죠. 도로 조명 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 그러니까 다른 행정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 조명 허가 대상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도로 조명 허가를 한 처분청과 상대방 사이의 공사 비용의 부담 지체에 관한 부관을 조건을 원용할 수가
받았다. 그렇죠? 이 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것은 A 행정청과 약속이 된 사안이지 B 행정청과 약속이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B 행정청이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국민한테 뭐라 할 수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맞춰 보시게 되면은 이제 2번 골라내시면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X고, 이것도 이제 X고, 그 다음에 2번이 디귿은 맞고 맞으니까 정답 2번 고르시면 된다. 그거 잡아내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하자 승계는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후행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행 처분이 위법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하자의 승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는 암기 사항인데 자 1번도 보시면은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는 아시겠지만 하자가 승계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행 처분의 실시 계획 인가에 승계된다는 틀린 선지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우리가 또 모의고사 할 때 한번 대비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의 행사 및 불복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선행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후행 처분이 딱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행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후행 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하면서 선행 행위가 위법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 종류 변경 결정에 대해서 제소 기간 내에 제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후행 처분인 산재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 정답 2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뭐 3번 선지도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직위 해제 처분이랑 직권 면직 처분은 하자가 승계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직위 해제 처분의 위법 사유를 후행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 수가 있다. 말도 안 된다는 뜻인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랑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역시 하자 승계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하면서 선행 처분이 위법합니다라는 주장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틀린 선지니까 정답은 2번 딱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 관리, 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행정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뭐가 인정되는 것이냐? 행정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유지해 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폐지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권 인정된 자가 신청했었을 때 행정청이 거부하게 되면은 이거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려가 거부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부하게 되면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선지는 뭐냐면은 처음 보는 내용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만 일단 이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답 고르는데 지장이 없었던 거긴 합니다. 그럼 2번이 뭐냐면은 판례를 봐야 사실 알 수 있긴 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은 주민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꼭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딱 개최하려고 할 때 주민 일일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공식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정보통 알 수 있을 만한 곳을 통해서 고시나 공고해도 괜찮은 거냐? 고시나 공고해도 괜찮다는 입장이 이 판례의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요 선지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꼭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우리가 고시나 공고 같은 거 게시판 같은 데 붙여도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도 많이 연습했고 실제 판례 책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한대요.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하다라고 한다면은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냐?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소송 제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주된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옳은 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간 도시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그걸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으면은 실효되게 되어 있거든요. 실효되는 이유는 헌법에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효 제도는 자, 입법자가 국회의원이죠. 새로운 제도를 마련에 따라 법률에 기한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다. 틀렸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생성되는 권리이지 헌법에 의해서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고르시는 내용이니까 3번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은 아주 샘플하게 넘어갈 수 있죠. 10번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공법상 계약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 잘 해두자라고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 우리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성이 없난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이런 법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가 없다. 보수 삭감이 여러분들 감봉입니다. 감봉. 공무원한테 월급 깎을 때 마음대로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법에서 이런 상황일 때 감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감봉할 수 있다는 뜻이었었고요. 2번 여러분들 이거 국유 임산물 매각 계약하는 거 사법상 계약 아니겠습니까? 공법상 계약은 틀린 선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선지 보시게 되면은 우리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내용 자체도 그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도 고려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는 게 정상적인 멘트 아니겠습니까?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메시지고요. 자, 4번도 우리가 역시 많이 풀었던 내용입니다. 민간 투자 실시 협약이 공법상 계약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당사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판사가 심리를 할 때 어떤 부분까지 심사할 수가 있냐? 요 사안은 얼마만큼의 금전적으로 국가 행정청이 사업자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줘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재정 지원금까지도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국회직에 한번 나왔었던 선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풀었던 선지이기도 하니까 정답 고르시는 거는 1번 선지 쉽게 고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죠. 11번입니다. 자, 11번에서부터가 14번 문제까지가 좀 생소한 내용의 법조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아마 이제 상위권 학생분들도 이 부분에서 대처가 좀 되셨으면은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겠고 이 부분에서 조금 삐걱거렸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두 문제 정도는 이 11, 12, 13, 14에서 좀 틀리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요 내용인데 행정절차법에 주로 자주 나오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처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침입적 처분하기 전에는 사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의견 청취 한번 해보는 거, 그다음 이유 제시 같은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청문, 공청회, 그다음에 의견 제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특히 청문도 자주 나오지만 요 부분은 거의 공무원 시험에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부러 출제자 입장에서 변별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낸 선지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은 그나마 좀 우리가 대처가 될 수 있게끔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효력이 있다. 우리가 이제 대표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대표자 한 명한테 행위를 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통지할 때는 어쨌든 다 대표자 각각에게는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인에 대한 통지한다는 것은 아닌 거구나라고 한다는 걸 잡아내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니은 법인이 아닌 재단도 행정 절차의 당사자 등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당사자 등은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인 건데 당연히 행정청이
법인이 아닌 재단 등에도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행위를 할 때 이들은 참가하지 못해라고 하는 게 더 웃긴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당연히 참가할 수 있는 당사자 등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디귿은 그냥 말장난치고 있는 문제거든요. 좀 생소하긴 합니다. 당사자 등의 사촌 이내의 혈족 대리인이 아니라 직계, 좀속, 직계, 비속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내에서 뭔가 가족, 아버지, 어머니, 내 와이프, 밑에 있는 형제 등을 밑에 있는 자식을 대상으로 뭔가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겠지. 너무 막 사촌까지 뻗어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그냥 말장난치고 있는 문제고. 자, 리을은 사실상 사실 당연한 내용이 합니다. 청문 주재자가 청문 사회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리인을 선임을 허가했대요. 그러면은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처한테 통지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동작구청장한테 통지해 줘가지고 이번에 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려준 거구나. 사실 당연한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좀 생소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알고 니은과 리을이 그나마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만 갖고 있으면은 사실 풀 수 있기는 했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정답은 옳은 거 고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뭘 고르시면 되는 거냐? 3번 딱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가끔씩 옳은 거 고르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맞히실 수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12번인데요.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 일명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주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는 비공개고 어떤 정보는 공개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개하는 절차 같은 거 신청했었을 때 10일 이내 답변을 하고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고 등등등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인데 이 부분은 좀 생소한 거 골라서 냈고 1번 선지는 사실 예전에 좀 오래전에 군무원 시험이랑 좀 관련되어 가지고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지엽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한번 보시자고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국정원 같은 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유 관리하는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통은 국가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이 작성, 비치, 공개 요거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묻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2번 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행안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해야 된다. 좀 생소한 내용이기는 한데 역시 우리 법조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공공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빠져 있다는 것까지 공부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생소한 선지로 구성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선지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는 그런 PDF 파일 같은 걸로 갖고 있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가 이 지방공사는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뭐 지방자치단체는 뭐 들어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방공사가 따로 들어간 건 아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거기까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사실 4번 선지는 조금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청구한 날부터 1일, 2일, 3일, 4일 카운팅 되는 게 좋겠느냐? 청구한 다음 날부터 1일, 2일, 3일, 4일 카운팅 되는 게 좋겠느냐? 당연히 청구한 날부터 카운팅 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공공기관의 휴식이기 때문에 10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 카운팅 범위 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보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이날은 공공기관도 출근을 안 하는 날이니까 이날은 정보 공개 여부 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 잡아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개인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거는 되게 대중적인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밀한 영역에 속한 것만 보호 대상이 된 정보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도 다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출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더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2번도 아마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지문이었을 겁니다. 보통은 이런 내용까지는 알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계 작성 연구를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뭔가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나의 정보가 무엇인지 열람할 수가 있고 삭제 요구할 수가 있고 수정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열람을 따로 요청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별도의 규정에서 아주 지엽적인 법조문 딱 한 줄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다더라라고 한다는 거.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모르고 시험에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물음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죠.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최신 판례 때도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 증명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 자가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했다더라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입증하냐? 내가 입증하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소송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자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 이것도 맞는 선지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4번 선지도 이렇게 대중적인 지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찍더라도 우리가 2번이나 4번 중에서 고르셔서 써야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정답은 뭐 2번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행정조사 기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도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법조문이 있거든요. 그거에 살짝 비껴서 몇 개의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1번 선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행정기관장은 시료 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요 내용이 뭐냐면은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은 시장 가격으로 손실을 보상한다고 써 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령까지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기 약간 한 반 정도 대충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게 정상적인 반응이셨을 거예요. 2번 행정조사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수시조사할 수가 없다. 아니죠. 원래 정기조사하는 것이 맞긴 하겠지만 뭔가 새로운 위반 사유가 접수되었을 때는 그때는 수시조사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애, 도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임의조사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조사 대상자가 문서로도 거부할 수 있고 전화로도 거부할 수 있고 제가 따로 드린 프린트에도 나와 있겠지만 거부할 때 문서도 거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말로도 거부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2번, 3번은 우리가 틀렸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보던 내용인데 4번 선지도 평상시에 자주 안 나오는 내용을 갖고 왔었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 그 사실을 원래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서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그러니까 원래 조사 대상자한테 나 제3자한테
조사 들어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둘이 짬짬이 해가지고 뭔가 행정조사 하는데 뭔가 방해가 될 것 같대요.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있냐? 제3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정한 후에 통지한 것이 아니라 확정하기 전에 통지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1번과 4번 선지가 좀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1번과 4번 중에서 고르셨었어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은 시장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써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꾸역꾸역 문제 풀게 되면은 뭐 1번 선지가 될 수는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께서 어렵게 다가갈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도 1번과 4번 중에 고르셨었어야 한다. 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같이 가볼게요. 행정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무량장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행정청이 대집행을 해줘야 될 사안인데 안 할 때 국민이 이거 대신해가지고 이거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 매출화를 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구할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요. 니은은 여러분들 우리 대집행은요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통실비라고 하는 대집행을 쓸 수가 있냐?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 자기 의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행정청이 대놓고 명령으로 철거 명령해가지고 대체적 자기 의무, 철거 의무가 생성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법 자체에서 국민한테 대놓고 철거 의무를 발생시킬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직접 부과되기도 하고 명령에 의해서 부과되기도 한다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디귿도 약간 좀 생소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행정 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 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우편, 교부, 정보통신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그냥 법조문을 보면은 행정절차법을 보면은 처분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을 때 우편 그다음에 정보통신만 교부 송달을 한다고 되어 있지 뭐가 이게 원칙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내용이다. 근데 이거 좀 몰랐다고 치더라도 리을 보시면은 이건 쉽지 않습니까? 소외이익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개고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중에 대집행이 완료되었대요. 건물이 다 폭삭 무너앉았다는 뜻이겠죠. 그럼 개고 취소시켜봤자 내 건물이 솟아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고를 소송할 제기는 없다더라라고 한다는 거 그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디귿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과 디귿과 리을이 기억과 니은과 리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신다면은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은 맞은 거고 리을은 니은은 맞고 리을은 맞은 거다. 요것만 알게 되면은 사실 정답 고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 선지 딱 고르시면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딱 잡으시게 되면은 1번이 딱 잡힌다더라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16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2번은 좀 생소한 선지였을 겁니다. 수험생들이 대비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3번, 4번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접근하실 내용이긴 합니다. 경찰서장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위하여 형사소추가 형사소송으로 나가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렇죠? 통고처분이나 형사소추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건데 통고처분을 했으면은 만약에 얘가 통고처분에서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해요. 그러면은 형사소추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임의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자, 2번은 뭐냐면은 우리 영업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주는 종업원을 감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감시 감독하냐? 외형상 종업원의 행위가 영업주를 위한 행위로 보인다라고 하면 업무로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냥 감시 감독 의무가 생기지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업무 행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례입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직무집행 행위를 했을 때
직무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업주가 종업원을 감시 감독할 때 어떤 걸 감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냐면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기만 하면은 감시 감독을 할 의무가 있지,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직무집행인지까지를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업원이 그 영업을 주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경우 위법 행위의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의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은 영업주는 그 감독 혜태가 감독을 안 했다는 뜻이겠죠.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겉모습만 봤을 때 이게 종업원의 행위가 업무외로 보이기만 한다면은 감시 감독 의무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 감독을 안 하면은 그거는 잘못한 게 맞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 잡으시면 내용이긴 하죠. 근데 뭐 2번 선지를 잘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 내용일 거예요. 3번 과태료는 당사자가 부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승계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요. 4번 선지도 역시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과태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생기죠. 누가 위치하고 있는 법원에 제기하냐? 국민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법원에 제기를 하게 되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소지에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한다. 행정청의 관할이 아니라 그 국민의 관할지로 한다. 이런 거 잡아내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봤었던 내용이죠. 2번이죠. 그 다음 1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사례를 보게 되면은 갑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청 의리 얘한테 영업정지 2개월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반한 거는 요것도 위반했고 요것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하면은 그 과징금 부과는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관의 적용 대상인 제재 처분에 해당한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좀 생소한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우리 영업정지라고 하는 거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제재처분이라고 불린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재처분인 대상에 해당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5년 내에 부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2번 2개월의 영업처분과 같은 제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규정되고 고의과실 없더라도 부과될 수가 있다.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잘못한 행위를 하기만 하면은 부과될 수가 있고 실제로 행위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주한테 부과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내용이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후 2가지 처분 사유 중 방가로 1의 사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이 위법하대요. 갑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중 위법성이 인정된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2개월 영업정지 전부를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에 대한 처분만 위법하면은 그 일부에 대한 처분만 없애면 되지 처분 전부를 없앨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는 거 꼭 알고 있으시겠죠? 4번도 역시 우리가 대비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행정청이 국민한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행정청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한 숫자를 조금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효과 발생한 시기를 약간 일단 통지한 이후에도 발생한 이후라도 역시 그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 기간을 시작하는 날과 종기를 다시 정해줄 수 없다가 아니라 다시 정해줄 수가 있는 거구나. 4번 선지가 눈에 보이시면은 아주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니까 4번 선지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었었고요. 18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익 보호성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도 처음 보는 내용이신데요.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보전압류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보통 압류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세금 부과를 하고서 세금을 안 냈을 때 독촉하고 압류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보전 압류는 일단 얘한테 세금 부과하기 전에 얘가 뭔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 정황이 드는 거야. 국민이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세금 부과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 느낌 들면은 그때 일단 압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전 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전 압류가 적법하기 위한 존재는 나중에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이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전 압류에 의해서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는 세금 부과를 안 했다는 뜻인 겁니다. 보전 압류를 하고서 세금 부과해야 되는 건데 세금 부과를 안 했다는 뜻은 만약에 이때 국민한테 손해를 본 게 있어요. 내 재산을 가져갔으니까 손해 본 것이 있겠죠. 그때는 국가가 이건 책임져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해서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 이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지는 것이 맞다더라라고.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보전 압류는 여러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좀 이해 안 갈 수 있긴 하겠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은 당연한 거겠죠. 세금 부과하기 전에도 내 세금을 압류를 한 거야. 세금 부과를 안 해. 당연히 그 행위는 위법한 짓이 될 수밖에 없겠고 손해 발생한 게 있으면은 책임져 주는 게 맞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이죠.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배법 2조 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당의 처분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그 성질과 법률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손해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해서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여야 한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배운 내용이긴 했었습니다만 뉘앙스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한테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수익적인 처분이죠. 그러나 정황상 거부 처분하는 게 맞았대요. 거부 처분하는 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수익적 처분을 해준 겁니다. 이러면은 만약에 그 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게 되면은 그거는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청인한테 손해가 입을 것이 분명한데 신청인을 위해서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지만 기꺼이 수익적 처분을 한 경우 그거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국가배상이 인정될 사안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잡으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리을은 쉬운 건데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은 뭐로 판단하냐? 행정규칙을 위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아니다. 맞습니다. 만 뒷부분이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된다. 말이 안 되는 내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실컷 맞는 이야기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한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그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한 행위라고 보장받는 것도 아니겠고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라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옳지 않은 거를 고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었던 내용 이고요. 그다음 기억도 틀렸었던 내용이니까 정답은 여러분께서 2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었었죠. 자, 그다음에 3번, 19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 기억은요. 우리가 영조물이라고 하는 도로 사실 곡물이긴 하죠. 곡물은 어떤 안정성만 충족시키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은 상대적인 안정성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할 정도의 안정성 정도만 유지하고 있으면 충분하지 완전 무결한 절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가 아니라 충분하다. 두 번째 사안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천 정비 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충족해 가지고 뚝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설사 홍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하천의 용도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옳은 선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맞는 선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갖고 성급하게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행정부 입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는데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가지고 관리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말과도 같은 표현인데 하자는 아시겠지만 물적 하자도 있고요. 물건 자체가 문제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기능상 하자가 있습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런 경우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위 난도를 넘는 한도를 초과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함은 당의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게 기능상 하자죠. 포함되는 거구나. 옳은 거 고르는 것이니까 어쨌든 두 개가 딱 맞는 내용이죠. 두 개가 맞고 두 개가 틀린 선인데 어쨌든 뭐 옳은 거든 옳지 않은 거든 각각 두 개씩 배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볼게요.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보통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소송으로 한다고 수업 때 말씀드렸습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딱 나와 있는데 민사소송에 의해하고 요게 정답으로 틀린 선지라고 보이셨어야만 합니다. 뭐 뒷부분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딱 보시게 되면은 아 이거 뭐냐 민사소송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겠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는 우리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한테 하는 거지 사업시행자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만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만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를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용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한테, 매수 청구는 사업시행자한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의 건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대한 손실이 있게 되었대요.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받을 텐데 웬만하면은 보상에 대해서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재결을 한번 먼저 거쳐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는 없고 뭘 거쳐나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 선지는 물의 사용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는 독립 물을 사용하는 권리도 물에 대한 사용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데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익 사업을 실시하느라고 내가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손실보상 해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니까 1번에서 딱 여러분께서 눈에 띄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이긴 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다는 뜻인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21번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도 예전에 이게 군무원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나오긴 했는데 이거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문제 맞추는 데는 진짜 없었을 거예요. 자, 당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처분은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은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예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얘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부작이죠. 부작위 했을 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처분했대요. 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번 선지는 여러분 쉽습니다. 재결인 기판력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된 사실적 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는 틀린 선지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많이 나왔었던 지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결이 적법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재결이 적법하다. 처분이 적법하면은 각하 재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 재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한다가 정답이죠. 정답에 딱 보이시는 내용이고요. 4번은 뭐냐면은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은 진 쪽은 누구야? 행정청 쪽이 진 거겠죠. 행정청은 인용 재결을 따라야 하는 거겠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소송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은 인용 기각 재결 받았을 때 소송 제기할 수가 있지만 행정청은 소송 제기할 수가 없다는 그 논리거든요. 그게 이제 4번 선지,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는 한데 그게 한번 나왔었던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인 정보공개와 관련된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이 서울대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 청구에서 국립대학교 법인의 정보 공개를 명하는 인용 재결이 있다. 국민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판사님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 제기할 수가 있냐? 못한다는 뜻이겠죠. 기각 재결 받았을 때는 국민이 판사한테 소송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인용 재결 나왔으면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거에 대한 소송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 법인은 대학의 자율권과 재판 청구권을 이유로 인용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할 수는 없다. 맞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걸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3번이 너무나 눈에 잘 보이셨던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 푸신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도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 때 대비가 됐던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워딩을 치고 나가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냥 워딩이 무슨 상황이지를 따져가지고 문제 풀 것이 아니라 그냥 문해력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자가 국민을 얘기하죠.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로서 교환적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로 변경된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했다가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했다가 다시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한 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2번 바꾼 케이스겠죠. 후속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외,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외 제소 기간은 처음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처음에 소송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소소가
90일 이내에 잘 제기가 되었으면은 이거 제소 기간 잘 준수한 것인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워딩으로 치고 나가시는 선지입니다. 2번은 뭐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원래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부작위에 대해서 내가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재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재결이 나오면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된다는 거.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소 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이는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는 마찬가지죠. 아니요. 행정심판 거치면은 제소기간 제한이 생겨버리게 되니까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22번에 3번 선지도 같이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처분 당시에는 취소 소송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대요. 법에서 나는 소송 제기할 수가 없었던, 법 때문에 소송 제기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법이 위헌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소송 제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은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을 객관적인 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안 날을 주관적인 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있은 날로부터라고 해야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우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게 되니까 이거는 안 날로부터 제소 기간 계산점을 삼는 건 틀린 선지 되는 거고. 4번도 우리가 대비되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원래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다가 접수시켜 버리게 됐습니다. 민사법원이 좀 의아하겠죠. 이거 행정법원으로 접수될 사안인데,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이송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를 부랴부랴 변경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송이 제기된 케이스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 처음에 민사소송 제기되었을 때 그 제기되었을 시기가 90일 내만 제기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거 아무 소송 잘 진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가 항고 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를 했대요. 그럼 그 담당 법원, 민사법원이겠죠. 관할 법원에 이송하려는 결정을 하였고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소를 변경한 겁니다. 항고 소송으로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럼 변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민사법원 소송 제기했을 때가 90일 내에만 제기된 거라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변경이 있을 때가 기준이 아니라 처음 민사 소송으로 제기되었을 때가 90일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는 그거 잡아내시면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죠. 옳은 거 고르시는 거니까 딱 1번 선지를 고르셨으면은 된다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인 행해진 때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처분 이후에 법이 개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분 시에 있었던 그 법을 갖고서 그 법에 비추어서 처분이 위법 적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겠죠.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재처분이 뭐냐면은 거부 처분이 취소 소송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즉 인용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거부 처분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행정청은 뭐가 발생하냐?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처분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하는 재처분이기 때문에 꼭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부 처분을 하고 나중에 법이 바뀐 게 있으면은 그 바뀐 법에 따라 가지고 거부 처분하면 되는 거, 또 거부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것도 역시 재처분에 해당하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거. 공부 좀 되어 있으면 쉬운 부분이고요. 2번도 역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대비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어요. 그럼 재처분 의무가 발생할 때 재처분 의무는 꼭 원고가 신청한 대로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구나. 그거 잡아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살펴보시면 되죠. 정답이 있든 2번 선지라 딱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선지 보겠습니다. 거부 처분이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거부 처분이 사라졌다는 뜻인 겁니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법원이 행정청한테 금전 부과해서 간접 강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재처분을 하긴 했었어도 그 재처분이 한 게 당연무효일 때는 똑같이 안 한 거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간접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정 거부 처분에 대한 기소를 받는 당연무효일 때는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4번은 뭐냐면은 형성력에 대한 이야기죠. 형성력은 제3자효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매각을 통해서 독촉, 압류, 매각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을 한 자입니다.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매각 자체가 취소가 된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취소했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제3자를 얘기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돌려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바로 그 물건이 그 예전 주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 판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처분에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 예전 주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그냥 용인한다. 용인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니까 나는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그게 바로 제3자 바로 그 주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더라. 형성력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풀 수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정답은 우리가 2번 선지가 정확하게 보였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2번 딱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도 우리가 뭐 할 때 배웠냐? 최신 판례 할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민사로 변경하는 거 가능하고 중요한 판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선지도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연금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얘가 거부가 있었던 거예요. 거부가 있었을 때는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거부 처분을 없애고 내가 연금 지급 결정을 받고 나중에 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든가 말든가 하는 게 맞지 바로 당사자 소송을 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항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권리를 인정받고 나중에 급여에 대해서 안 줬을 때 당사자 소송 제기하든가 말든가 하는 게 맞다더라라고 하는 것이 2번 선지 역시 대중적인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선지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무 존재 부존재 확인하는 거 공법 관계에서 형성된 의무의 존재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 제기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인가 전에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 당사자 소송 제기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인가 이후에는 항고 소송 제기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1번 선지가 눈에 확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무조건 올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대비했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 법에 의한 변상급 소송에서 나중에 도로법과 다른 이 법은 별개의 법령으로서 서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법조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송 중간에 추가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처분 사유만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법조문만 살짝 바꿔주거나 추가하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요 법조문과 요 법조문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처분을 했는데 갑자기 사유를 이거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사실관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추가 변경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자, 2번이죠. 최신 판례에서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법조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소송 제기하는 원고가 이거 바꿔라 추가해라라고 허용하게 되면은 명시적으로 동의하게 되면은 그때는 추가 변경이 된다더라 그런 내용으로서 잡아내시면 된다는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진행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 채무의 존재 확인이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2심 끝날 때까지는 기본적인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기만 하면은 추가 변경된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잡아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4번 선지 우리 대표적으로 유명한 건데 어떤 사람이 귀화 신청을 했었던 사안이에요. 외국인이 귀화 거부를 하면서 왜 거부했냐? 너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 품행에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사안인 겁니다. 근데 소송 중에 뭐를 추가시켰냐? 품행 미단정이라고 하는 사유에다가 너 과거에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더라 라고 한다는 것도 추가시켰었고, 그 다음에 얘가 예전에 뭐 했었냐? 불법 체류한 기소유예 받은 전력도 있다는 것을 추가시켜서 사안 알고 있으시겠죠? 그거 다 품행 미단정이랑 동일한 사유들이기 때문에 추가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추가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지 맞는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선지겠죠. 정답이 보이셨어야만 하는 선지였습니다. 정답은 4번 선지 고르시면은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풀었던 내용이기는. 근데 일단 뭐 앞으로의 대비책도 뭐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건 새로운 분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습득을 하신 상태에서 습득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단순히 암기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이해해 줄 것들은 이해를 해주는 게 맞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을 살짝 바꾼다던가 생소한 지문 나왔을 때 문해력으로 치고 나가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을 바탕으로 잘 공부를 해두시고 거기다가 최신 판례 내용이랑 그 다음에 법조문까지 꼼꼼하게 공부함으로써 소방행정법에 대한 준비는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왜 틀렸는지를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다시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도전할 수가 있는 시험이니까 마음까지만 잘 갖고 도전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이번 시험은 좀 대부분이 어려웠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좋은 성과 나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좋은 시간이 있으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